이제 그런 과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그 지난 관계자 분석 때를 보게 되면은 사회기술 모형이라고 하는 앱스트랙트한 하이 레벨에서의 분석이 있고, 그게 마이크로 레벨로 내려와서 각각의 퍼소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던 것처럼 과업 분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매크로하게 앱스트랙트하게 보는 분석이 있고, 그걸 점점 더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보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의 레벨에 있는 게 우리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시나리오라든지 이러한 그 기존의 전이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내려왔었을 때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디자인과 관련된 또는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해낼 거예요 하는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후반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업 분석의 필요성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다 알고 눈에 보이는데 굳이 그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아까 우리 피부 트러블 얘기를 하면 내가 여드름 나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여드름 치료하는 걸 갖다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굳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는 더 이상 과업 분석 필요 없다. 특히 모든 게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과업이라고 하면 손가락 누르는 것뿐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에 무슨 과업이 그렇게 중요할 거냐, 이렇게 조금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과업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당 행동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하는지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환경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피부 트러블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자기 전에 세안을 열심히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혈당이 높은 음식을 안 먹을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갖다 하겠지만 실제 그 사람의 의도를 보면은 내가 얼굴에 뭐가 나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기 싫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행동들이 변화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의도는 잘 안 변해요. 그리고 그거는 이런 그 어떤 문화권이나 시대에 따라서도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기원전 몇 세기 전에도 사람들 얼굴에 뭐 나면 싫어했고, 지금 현대도 사람 얼굴에 뭐 나면 싫어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이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굳이 그걸 그렇게 파악할 게 아니라 매뉴얼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이드라인 보면은 생활습관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거 보고서 따라서 하면 되지 굳이 가가지고서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건데, 아까 우리 너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다. 그렇죠. 나는 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술을 그만 마셔야 되는데, 그게 지난 월요일 날은 둘이서 고량주를 2병을 마셔요. 500ml. 이런 걸 녹음하면 안 되겠다. 근데 뭐 그때 너무 좀 마음에 안 좋았던 게 내 3년 대학 후배인데
본인은 여기 침새 마음이었다가 폐암으로 전이를 했고, 와이프는 치매가 와가지고 경증 치매로 그 간호하는 사람 3사람을 붙여서 산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 듣고 나서 그 전날 틀려서 내가 술 끊어야지, 이번 주는 술 끊어야지 하고 있다가 그 친구랑 특히 폐암 환자랑 내가 술을 갖다가 고량주를 갖다 500ml짜리 갖다 2병을 마시고. 근데 그것처럼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매뉴얼로 써 있는 거 하고 실제로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떤 잠재적인 이유가 있죠. 뭐 굳이 내가 나를 변명하자면 그 시점에서 그 친구한테 술이라도 시컷 먹여가지고 좀 잠시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선배가 할 일이다. 뭐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 와이프한테 변명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실제 묵시적인 지식들이 있다. 그런 묵시적인 지식들을 갖다가 알아야지 우리가 실제 그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나 데이터들을 갖다 넣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과학 분석을 통해서 진짜 알고 싶은 거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들의 실제 행동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숨겨진 어떤 의도라든지 그 사람들의 숨겨진 목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함이 더 큰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 분석을 통해서 제일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과학 분석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그게 뭐였는지를 제공해요. 그게 우리가 이런 과학 분석을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분석의 포커스는 딱 요점에 맞춰줘야 돼요. 이걸 내가 하기 전에는 매뉴얼이나 이런 일반 문헌에 나와 있는 걸 봤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물어보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 기존에 얘기했던 게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타겟 질환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는 이게 현재의 데이터 기술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부모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 그 자식들을 갖다가 관찰하면서 봤을 때 사실은 기존의 어프로치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숨겨진 니즈나 또는 의도를 갖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과학 분석을 통해서 뭔가 다른 그런 가능성을 갖다 봤다. 이런 게 과학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막 양을 많이 하고 뭐 시나리오를 많이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관찰하고 그 사람 결국은 별거 없어요. 가서 관찰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어떤 거를 발견했는지,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었는지, 어떤 우리가 모르는 목적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파악해낸 것,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컨셉 모델을 만들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한 가지만 최근에 내가 머리 띵 하면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나는 그 회사 만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울부짖었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 온리.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현재 상태를 다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별도로 병원을 갈 필요도 없고 별도 디바이스를 살 필요도 없다. 얼마나 편리하냐. 스마트폰 온리로 다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믿었었는데, 지난주에
그 건강검진 회사를 찾아가서 우리나라 이제 넘버 3 건강검진 회사예요. 그래서 계약을 땄어요. 계약을 땄는데 여기서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조건을 하나 단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스마트폰 말고 키오스크로 해주세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거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데 뭐하러 키오스크를 갖다 만들어 달라고 그럴까? 라고 했더니 이유가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기관에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은 검진 결과를 믿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쉬운 걸로인데 그럼 내가 왜 밖에서 하지 굳이 건강검진 기관에 와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그 불편을 갖다 감수하면서도 와가지고 이걸 갖다 써야 되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비록 속은 스마트폰하고 똑같을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건 이렇게 어마무시한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 안에다가 어마무시한 큰 크기의 뒤로 돌아가면 다 스마트폰이지만 어마무시한 큰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이따만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분석을 갖다가 해야지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고. 그래서 이게 내가 미처 몰랐던 거구나. 이 검진기관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검진 결과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어마무시한 어떤 기기를 통해서 나온 결과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눠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다라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명시적 지식과 묵시적 지식에 대한 차이점들은 많이 있지만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과학 분석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명시적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 분석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이 묵시적 지식들이 어떠한 지식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히든 리드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 분석에 대해 상자는 당연히 첫 번째는 사용자겠죠. 그런 사용자들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가서 관찰하고 이야기 나누고 인터뷰하고 하는 식으로 주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지금도 그게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그게 대부분이어서 뭐 기술적인 허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허들들이 있어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 자폐 스펙트럼 굉장히 사실 사회적인 환경상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는 사회적인 환경상에서 실제로 이걸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찾고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따고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하는 이 액세서빌리티가 되게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런 환자 대상, 특히 중환자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 프로덕트를 만든다. 그냥 어려움의 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암 환자. 그래서 이제 암 환자, 특히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완전 대사질환 암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은 그런 유방암 포스트 서바이벌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계도해주는 그런 앱을 만들겠다. 지금 우리 앱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액세서빌리티. 굉장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는 친지나 또는 아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용자 집단하고의 어떤 액세서빌리티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폐 스펙트럼도 진짜 그런 거죠.
반면에 아까 두 번째 팀에서 얘기했던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액세서빌리티가 훨씬 높은 거예요.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갖다 찾고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데이터를 갖다 따오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훨씬 편리하다, 유용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액세서빌리티가 높으면 그만큼 기존 서비스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액세서빌리티가 높고 또 본인들이 쉽게 그런 환자들이나 또는 그런 사용자들을 갖다 접할 수 있으면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피부 트러블에 대한 앱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액세서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차이점을 갖다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 랩에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설문이나 인터뷰나 이런 거 말고 이제 디지털 피노타이핑이라고 해서 표현형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걸음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체온, 특히 이제 피부 온도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바깥으로 표현되는 데이터. 사람의 그 바깥에 인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디지털 피노타이핑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반대말이 지노타이핑이에요. 속에 숨겨져 있는 거. 근데 이제 이런 피노타이핑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수집하게 되면 과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울증에 대한 피노타이핑 데이터하고 자살 자해에 대한 피노타이핑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적인 특성 그래서 이 환자들의 어떤 그런 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피노타이핑 데이터를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할 만해요. 요새 스마트폰이 하도 좋아서. 그리고 과학 분석 대상자 중에 사용자만 포커스하지 마시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요. 아까 우리 건강검진 기간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제공을 갖다 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게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의 히든 니즈라든지 또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사용자 분석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하다 보면은 이 제공자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 만들 때 되죠. 비즈니스 모델 만들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니즈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 예를 하나 들면은 검진기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니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나면 2년 후에나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 사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수익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진기관 입장에서는 요번에 검진하고 다음번 검진하기 전까지 내가 그 사람한테서 뭔가 추가적인 부가 가치를 제공을 해서 거기서부터 매출이 나거나 또는 매출은 안 나더라도 적어도 컨택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별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데일리 모니터링 툴을 갖다 제공을 해주는 거는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검진할 때 베이스라인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 그 다음에는 추이를 제공해줘서 계속해가지고 뭔가 업셀링을 한다든지 크로스셀링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제공자 쪽의 의도하고 모티베이션은 뭔가 그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번째 발표했던 팀에서
포항에 살고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는 어떤 니즈하고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만들어지는 그 서비스를 갖다가 사용해서 발달장애 아동들, 그것도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케어를 제공할까. 이러한 점들이 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 대한 분석에서도 드러나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서비스나 프로덕트들은 인공지능이 빠지고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점점 없어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될 코어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일 텐데, 아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사실 했어요. 어떤 질문을 우리 피부 트러블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데이터 어떻게 모을 거냐. 제일 첫 번째 이 서제션을 주기 위해서 데이터 어떻게 모을 거냐.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어려움이에요. AI 엔진을 만들 때. 왜냐하면 이게 달걀하고 닭하고 같은 거. 데이터가 있어야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모으려면 양질의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걸 어떻게 정비해서 그거를 실제 사용자에게 가치가 있는 서비스로 제공할 거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AI 커머셜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 가공, 그 다음에 처리해서 제공하는 것까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피부과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왜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걸 쓸까? 우리 데이터도 없고 정확한 결과도 못 내주는데 어떻게 왜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쓸까? 나는 똑같은 질문을 거의 우리 모든 서비스에서 똑같이 질문을 받아요. 아주 럭키했던 케이스는 마운책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마침 시대적인 상황하고 잘 맞아서 우리나라 1위 건강검진 회사에서 스탠다드 프랙티스로 채택을 해줬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만 명씩 꾸준하게 새로 신규 참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그럴 때 콜드 스타트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버텼어요. 그때는 인공지능 없이 픽스된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6개월 동안 서비스를 갖다 돌렸고, 그렇게 해서 한 30만 명 정도 데이터가 모여지고 나서는 그 30만 명 되는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서 퍼스트 버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실제로 과업 분석 중에 하나는 이런 인공지능 쪽에 대한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그거의 처리,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실제로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그런 과정을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가 이것을 갖다가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진행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그 분석도 우리 과업 분석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과업 분석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바, 특히 묵시적으로 원하는 바,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갖다 파악하는 게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과업 분석은 사용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만 그 외에도 서비스 제공자라든지 또는 개발자, 또 데이터 분석,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과업 분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세션입니다. 자,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은수님?